아니 그렇다면은 그 백학의 날개를 어찌했으면 좋습니까, 어른? 두 날개를 부러뜨려 버리죠 뭐. 이런 어리석은 것. 얘 이놈아, 날개를 부러뜨리면 백학이 병신이 되는 게야. 원흉아. 예, 스님. 아이고 이놈의 기침. 아이고 진짜. 관세음보살. 그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양은 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비학형 형국이라네. 그리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궁궐자리는 그 등거리에 해당을 하고, 그러니 백학 등거리에다가 기둥만 세워놓고 보면은 그 학이란 놈이 날갯짓을 해서 탈탈탈탈탈탈탈 하고 돌아버리는 게야. 기둥이고 초석이고,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어르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날개 쪽을 먼저 눌러놓고 나서 초석과 기둥, 초주를 세워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미련한 무학이가 이제서 물기가 트이는 것 같구만.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궁성을 앞서 쌓아놓고, 즉 말하자면 네 구탱이의 담장을 먼저 치고 나서 초주 공사를 시작해야만 비로소 사리에 맞겠습니다. 그려 그 백학이란 놈이 두 날갯짓을 못하게끔 바짝 조여매서 붙들어 눌러놓고 말씀입니다. 근데 이리야, 이놈의 늙은 검정소야, 어서 방관이나 하자. 이게 놓칠라. 노인장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미련한 무화기가 이제서 눈을 떴습니다. 남 관세음. 무학대사와 원흉은 저만큼 반이랑을 따라 쟁기를 밀고 나아가는 늙은 농부에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농부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하하,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느새 늙은 농부와 검정 암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빈 묵정밭에는 소나무와 잡초만이 무성했습니다. 그리요 푸르고 빈 하늘 아래 우수수수수수 산바람이 소나무 잎새와 풀잎들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스님, 소가 어디 가고 농부님은 어디 있습니까요? 아무 흔적도 보이지 않는데요. 나무관세음보살. 무학대사께서는 허둥지둥 불이 나게 궁궐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해서 사방으로 궁성을 먼저 쌓고 나서 비로소 대궐집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아니하고 대역사를 잘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학대사의 무학재에 얽힌 전설이올시다. (1395년) 태조 4년 을해 9월에 마침내 태조 임금은 열성절을 받들어 모시는 대묘와 새 대궐 경복궁의 낙성을 보게 되고, 같은 해 유운 9월에는 도성 조축도감을 설치하고 주산 북악산으로부터 서쪽의 인왕산, 남쪽의 남산, 동쪽의 낙산을 연결하는 도성을 쌓기 시작해서 불과 1년 만에 축성을 마치게 됩니다. 도성의 높이는 대개 12m 정도로 하고, 성곽 둘레에는 남대문인 숭례문을 비롯해서 사대문과 사소문을 세워서 사통 8달의
길이 뚫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성을 쌓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밤에 큰 눈이 내렸는데 이튿날 아침 깨어서 가만히 살펴보니 흰 눈이 사방으로 하나의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 눈선을 따라서 바깥쪽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으나 그 안쪽에는 흰 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태조 임금은 이런 기이한 현상을 보시고 이는 필시 하늘이 내린 천개라고 여기셔서 그 눈선을 따라 도성을 쌓게 되었다는 전설이 18세기의 신학자 이중환이 지은 택리지에 실려서 또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태조 임금은 제발 문물과 제도를 새로 정비하면서 새 왕조의 기틀을 마련해 갔습니다. 차 드시지요, 스님. 그래. 스님, 상감마마께서 하사하신 세모시 장삼이 참으로 곱고 좋아 보입니다요.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게 입으시라고 보내드린 모양이죠. 산승인 주제에 잠자리 날개같이 고운 세모시를 걸칠 수가 있겠느냐. 다만 성은이 망극할 밖에 황감하고 고마우신 일. 엊그제 봄에만 해도 그렇습니다요. 큰 스님께서 능엄경 강설법회를 여시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쌀과 콩을 170석이나 사부대중을 위해 하사하시고 또 절간 스님네를 위해서는 삼배를 200피씩이나 내려 보내시고 말씀입니다요. 관세음보살. 태조 임금의 무학대사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와 신임은 자상하고 각별하셨던 모양입니다. 태조실록 초기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태조 임금은 회암사절에 법회와 불사가 있을 때마다 내관을 보내서 할애하고 또한 상감 자신이 무학대사에게 스스로 밥을 공양하는 반승차 철회까지 행행하기도 하셨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내관을 보내서 무난케 하는 한편 쌀과 콩 등 먹거리와 옷배를 하사하신 것입니다. 저 스님, 대궐에선 왕후마마의 환호가 심상치 않은가 봅니다. 왜? 보십시오, 스님. 상궁과 내관들이 대궐에서 나와 저렇게 밤새껏 부처님께 치병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나인들 말로는 한양 삼청동에 있는 소격전에도 사람들이 나아가 일월성신께 초제를 올려 병 낫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랬다는군요. 얼마 전에는 또 스님들을 내전으로 불러서 치병불사도 보고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뿐입니까요? 여러 가지 괴이한 풍설들이 많습니다요. 언젠가는 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서 크게 울부짖고 여우가 울어? 예, 큰 스님. 그러니까 큰 황소만큼인 누런 여우가 대낮에 북악산에서 내려와서는 내전 앞들에서 곡을 하듯이 3번 크게 울고 사라졌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궁녀들이 저희들끼리 수군수군대는 말은 더욱 해괴합니다요. 지난달 초승께 초저녁 무렵이었는데 꼬리 달린 큰 불덩이 한 개가 내전 뒤뜰에서 불끈 솟아올라서는 저녁 하늘로 멀리 사라지더랍니다. 아무래도 불길한 조짐이라고 꼬리 달린 불덩이는
그것을 본 궁녀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았다고 말입니다요. 요망하고 사물스러운 소리 그만해. 관세음보살. 태조 5년 여름철이 가까워 오면서 신덕왕후 강씨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으로 알아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의를 불러서 진맥을 하고 곳곳에 치성을 드리고 했지만은 병세는 더욱더 깊어질 뿐 별 효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짐작이 되시겠지만은 신덕왕후 강씨란 나이 어린 왕세자 방석과 누이 경순공주, 무안대군 방번 등 세 자매의 어머니올시다.